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4강입니다. 4강에서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 기법 거창합니다만은 생생경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주택 이런 유형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생경매 교재에 의한 자료보다는 지금 현재 2021년 오늘이 3월 25일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대상물이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서 먼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탁 회원분들한테 만나면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 정보지 매일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경매 교과서가 뭔지를 아십니까? 경매 정보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많이 보시다 보면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과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과 본인의 투자 자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또 현재 종잣돈이 좀 없다 손치더라도 임장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 나가셔가지고 시세 조사도 해보고 소위 발발이처럼 발발발 그래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그냥 뭐 점잖 떨면은 이게 전혀 어떤 반응이 안 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경매 대상물에서 1번 아파트입니다. 경매 정보지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고 송파구 방이동의 코롱 아파트 이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는 매각 대상이 뭐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층 몇 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어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땅은 없어요. 특히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에 1층 101호가 경매가 나왔는데 대지권 이 땅은 그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만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매각 대상에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용도하니까 아파트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대지권에서 대지 지분입니다. 11.51평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25.7평 하니까 30한 3평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가격이 10억 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2021년 3월 25일 방송하는 현재 보니까 이 물건은 14억에서 15억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경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1차 함정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써내야 120%, 130% 써내야겠죠. 이건 왜 그러냐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억 8천만 원으로 아마 감정인이 평가를 하였겠죠. 10억 8천만 원으로 감정 평가한 시점은 언제더라니까 아마도 2021년 3월 29일 전이겠죠. 한 6, 7개월 전으로 2020년 아마 한 2분기쯤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억 한 천만 원 정도 했겠죠. 그런데 2021년 3월 현재 14억 15억 한다 하더라고요. 감정 가격은 일단 참고는 하시되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하시되 신뢰를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구나. 물건도 괜찮네. 코롱 아파트 그럼 14억 15억 야 근데 이게 이 청수가 만약에 이게 저층이면 저층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한 한 상태에서 그럼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가 봐. 그럼 현장 임장을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보니까 임차인 현황란에 있어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임차인란에 있어서 보면요. 양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배당 요구가 2020년 9월 2일 날 배당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2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2019년 12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3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살고 계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가압류권자 이모 씨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본건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가압류 청구 금액이 하고 똑같죠. 가압류 청구 금액하고 경매 신청 시 청구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 물건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32평형 방이동 코롱 아파트 같은 경우 14억 내지 15억 정도 한다.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한 14억 정도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더라. 자, 그러면 1순위가 누굽니까? 1순위 저당권자, 법인 같네요. 1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고, 다음 2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이 1순위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6억 8,400만 원 전액 다 된다 할지라도, 그럼 6억 8,400만 원에서 3억 원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요, 9억 8천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 14억에 거래가 된다더라.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취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1차 기일날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보니까 10억 원 이상으로 낙찰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그런데 김모 씨라는 분이 이 집이 현재 진행 중인데 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까? 왜 저당권 설정했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당 순위에 있어가지고 가압류권자,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리고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채권이 앞에 있고 물건이 뒤에 있게 되면요, 동등한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 그 배당 금액이 있으면요, 배당 금액 곱하기 해가지고 동등하니까 건저당권자 이 사람의 채권액이 만약에 3억 3천이다, 3억 3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가압류권자의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죠? 1억 4천. 분의 3억 3천, 분의 1억 4천. 이런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소유자 이분의 입장에서 가압류권자금 강제징비 신청권자 이분한테 돌아가는 몫을 작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사건 32평형입니다. 32평형인데 여기 보시니까 32평형 해가지고 2011년 2월 달에 15억 2천만 원, 2011년 1월 달에 14억 8천만 원, 2000년 12월 달에 14억 6천 원이니까 가격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수는 대체적으로 중청 이상 고청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보셔가지고 너무 막 앞뒤 재면 안 됩니다. 시세 보고 감정가 보고 야 됐다 훅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 권리 분석하고요, 막 그 지역가가 지역 분석하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니 뭐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물건 자체가 괜찮다더라 그러면 감정가 대비 자 보십시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현재입니다. 2021년 3월 25일 현재 14억 15억 한다 얘기죠. 14억으로 보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0억 8천만 원이죠. 그러면 3월 29일 날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입찰 4일 전이지 않습니까? 3월 29일에 입찰 들어가셔야 돼요.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얼마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얼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낙찰 금액을 알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보시고 두 번째 경매 대상물이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빌라라고도 하잖아요. 사지 않습니까? 용도. 자, 역시 마찬가지 경매 정보에 보십니다. 용도를 보셔야 돼요. 뭔데? 다세대 빌라구나. 매각 대상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파느냐 이거지. 땅하고 건물 같이 파는데 그럼 대지권 있네. 요거 하고 전용 면적이 건물이거든요. 전용 면적이 좀 작습니다. 9.07평 돼 있는데 2021년 2월 23일 날 2억 2,100만 원에서 유찰되고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 30일 날 1억 7,680만 원으로 해서 본사건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억 2,100만 원이 1차 감정 가격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동네 무슨 아파트 몇 평에 대충 평당 얼마 나와. 그런데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요, 나홀로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각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파트는 평당 얼마 이렇게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입찰 가격을 법원에서 2억 2,100만 원 평가하시는 거네. 이거 믿고 하지. 절대로 감정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매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여러분들 대단히 어떤 협조를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대지권 하니까 대지 지분이 5.36평이거든요. 중개업소 가세요. 사장님, 빌라 이 동네 대지 지분당 얼마에 거래되나요? 또 두 번째, 전용 면적이 약 한 9평 정도 된단 말이죠. 사장님, 이 정도 전용 면적이 되는데 요거 전세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입찰 금액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시고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역시 건도 보면요. 예, 이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또 강제경비 신청도 하셨어요. 전세 보증금이 1억 9,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강제경비 신청했으니까 본인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 5일 날 강제경비 희입 등기됐는데 이분은 전입신고는 언제 했죠? 2017년 10월 13일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대항력이 당연히 있고 그 뒤에 가압류가 설정됐네요. 얼마입니까? 81억 유원 정도 가압류가 설정됐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 받고 본인이 강제경비 신청하였다 하더라. 강제경비 신청하면요, 굳이 배당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임차권 등기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더더욱더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래나 저래나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9,900만 원 전액 다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경매 결과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1억을 배당받았다 이거죠. 이모 씨 이분이. 그러면 나머지 9,900만 원은 어떻게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건번에 2억 2,100만 원에서 1억 7,680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졌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여기서 1억 7,680만 원인데 1억 7,780만 원을 쓸 것인가? 1억 8천만 원을 쓸 것인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고민하시는 분은 완전히 생초짜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900만 원이거든요. 경매비용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시작이죠. 그러면요, 전체 얼마입니까? 2억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최소한도 2억 300만 원 이상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1억 7,680만 원인데 이번에 최저 가격이 만약에 1억 8천만 원을 썼다 치자 이거죠. 1억 8천만 원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1억 8천만 원 전액을 다 경매 비용은 신경을 안 쓰고요. 1억 8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받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럼 나머지 1,900만 원은 미배당이죠. 그럼 1,900만 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치나 매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 3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현장 나가서 보니까 야 이거 2억 300만 원 가지고 누가 안 사? 그럼 이런 물건 어떻게 해서 됩니까?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요, 또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인데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번엔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면적이 71.99평, 건물 면적이 98.28평, 제시외가 7.32평. 제시외가 뭐냐?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시외. 다용도실, 물탱크실, 다용도실 해가지고 감정인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매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시외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등기된 면적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면적이 요거래 이게 토지와 건물 같은 98.28평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제시외는 뭐다 어디 한마디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다용도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물탱크실도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안 돼 있는데 현장 가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게 제시외라고 그러는데 소위 부합물, 종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부합물이더라. 그러니까 물건에 딱 붙어 있다 이거죠. 부합물이더라 그러면 본체 저당권 실행으로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요 부합물까지도 같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 특히 경매 사건에서 가지고 제시외 건물이 나와 있다 했을 적에는 제시외 건물이 무엇인지 그 내역이 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두 번째 매각 여부입니다. 매각 여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잠깐 이제 화면을 이동하겠습니다. 매각 여부 하니까 매각 포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물건은 내가 낙찰 받으면요, 이거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것은 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아니십니까? 저층이 아니고 주로 고층, 4층,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게 일조권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올라가고 그다음에
4층은 이렇게 꺾고 5층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꺾어서 올라가요. 근데 일조금 문제 때문에 옆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하면 이것도 일종의 제시외라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집에 소유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는 지인이 이 물건 들어가서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명도할 적에 이사비용을 좀 안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분이 나가시면서 관할 구청에다가 민원을 일으키셨어요. 아,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 이거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하니까 구청에서 나와보고,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 해서 이분은 낙찰받고 나서 이걸 일단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중층 이상 고층에 여러분들도 이제 또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말이죠. 다세대다 그러면은 4층, 5층 꼭대기층 해가지고 베란다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붕하고 덧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면 점유자하고 나중에 명도 집행할 적에는 너무 야박하게 막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생생경매 4강에서는요, 경매물건 분석 기법으로서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경매 교과서가 뭐냐 그러면요, 경매 정보지입니다.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상당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셔가지고 좋은 물건을 선택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